거듭한 만주의 유목민족 거란. 중국 대륙과 고려 정복의 야욕을 품게 되고 중국 정복전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만주의 강호에 맞서다 고려 거란 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자,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알아보기 전에 거란이 어떻게 커왔는가를 조금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란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좀 하게 된 건가요? 사실 그 만주에 있던 여러 선비족, 거란족, 뭐 여진족, 돌궐 이런 사람들은 기록이 좀 적어서 정확히 알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만주라는 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한 종족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린 자꾸 만주 그러면 일단 말 달리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주물. 예, 만주에도 다양한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지역 주로 거기서 말 달리죠. 네. 그다음에 습지도 있고 산림 지역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고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특히 만주를 이제 동만주, 서만주 나누는데 네. 서쪽 지역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 몽고하고 닿아요. 그 스텝 지역하고 경계선 부분에서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란족이에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다양한 부족 중에서는 이 말 달리는 부족의 이제 선부족인. 박사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거란이라는 이름은 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러면 거란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란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붙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보통 외국에서 네. 거란을 부를 때 기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탄족? 기탄. 기탄.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의아했는데 네. 한자로서는 걸안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고요. 근데 걸안이라는 한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건 되게 발음을 딴 거예요. 아, 그쪽에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라고 해서 그 발음을 따와서 그냥 거란족이라고 붙인 거군요. 근데 만주란 지역이 네. 의외로 농사도 잘 엄청나다면서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저 만주 지역을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풍부한 자원과 그러니까 우리도 때문에. 딱 백두산을 기점으로 그 북쪽으로 산악지대가 쭉 네. 있어요. 그 산악지대 오른쪽을 이제 보통 우리가 간도라고 말하는 그렇죠. 지역이죠. 거기도 평야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지형 비슷해서 언덕 있고 벌판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요. 네네. 그 초원에 있는 이제 말 달린다고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 달리니까 털어먹으러 멀리 갈 수 있고 어디로 털러 가겠어요? 가까운 건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털다 보니까 싸움도 잘하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 몰타기사단 얘기했듯이 작전사 전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관심을 많이 쓰니까 조용히 산속에서 농사 짓는 부족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목민족 땅이 의외로 좀 기름진 곳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럼 농사 짓지 왜 그 친구들은 농사를 안 지었었어요? 그 농사 지어서 말 농사도 키워서 사실 농사를 지어서 말을 키워서 털러 가는 거 그렇죠. 전쟁은 다 돈이야. 어떡하네. 근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란이 좀 눈에 가시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기록에도 조기 사는 부족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싸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사나운 문제아들이 거란이다라고 미리미리 이제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란을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들 쓰는 말에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있죠. 자,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제국이면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 따위야 뭐 신경 안 쓰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렇죠. 오히려 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주변 민족들이 나를 노린다. 그리고 로마도 그랬고 팍스로마 때도 그랬죠. 로마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게 우리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이걸 늘 강조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큰 제국이다 아니에요. 뻥이라고 하지만 트로이에서 망한 탈출한 장군이 로마를 만들었고 이 지금 제국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저 게르만족이나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이 얼마든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나오는 그 주변 민족에 대한 평은 얘들이 얼마나 위험한 종족이냐를 판단하는 데 아주 포인트가 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좀 산속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사납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못 얘기하는 우리가 반도라서 땅이 작아서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말이네요. 사실은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 중에 그렇게 작은 데서 출발한 민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제국의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에요. 나중에 인도의 무굴 제국, 저 아프가니스탄에 산악지대에 있던 부족이에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인도로 들어가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나갈 때도 되게 세게 관리합니다. 아하. 근데 거란족 같은 경우는 정말 못되게 굴긴 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기병이잖아요. 네. 초지를 태워버려요. 말 못 키우게. 예. 주기적으로 초지를 태워서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말을 못 가지도록. 그러니까 최저 생계, 그러니까 잘못해서 빡세게 태우면 얘들이 굶어야 돼요. 그러면 야 우리 굶어서 죽으나 부딪혀서 죽으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근히 연명할 수 그렇죠. 있게. 최저 생계 서준에 놔두면 속에 한은 맺히지만 어떡하겠어, 힘없는데. 그럼 와서 빌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 생계비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대신 분노는 계속 누적되다가 기회만 와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기회가 옵니다. 중국이 아주 심각하게 분열됐죠. 5대 16국으로. 그러니까 이때 중국이 심하게 분열되면서 이제 아율복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거란에서 나옵니다. 이 리더가 그야말로 8개 부족을 모아서 통합시키면서 국호를 요나라라고 바꾸죠. 요나라. 요 혹은 그들은 요가 아니라 대요로 대요. 근데 아율아부기가 이 칸이 되는 과정이 또 좀 그런 게 8개 부족 족장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거 다 독살해버려요. 왜요? 그냥 자기가 반란의 이제 여지는 없어요. 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독살해버리고 자기가 칸이 되면서 이른바 군제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5대 16국 중에 하나 이제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너 하필이면 후진이야. 그러니까 진나라, 그러니까 앞에 진나라가 있었으니까 그 후대의 진나라라는 뜻으로 후진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이 후진에 석경당이라는 참 정말 시원찮은 인물이 있었어요. 시원찮다고요? 예,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나 내부적인 투쟁에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란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거란이 최초로 만리장성 이 남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연운 16주라는 땅을 석경당이 거란에게 주기로 하고 거란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긴 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거란의 그 신하나라가 돼요. 매번 조공 바쳐야 되고 막 이런 뭐 아주 뭐 엉뚱한 일이 생겨요. 저 연운 16조는 만리장성 넘어와서 그 하북성 이쪽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사에 어마어마한 치욕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거란족이 한번 와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절대. 그 다음에 석경당 부하들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건 왜 주냐?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될 것이다. 나중에 5대 16국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송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왕조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황제가 태조와 태종이에요. 특히 태종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왕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도 끝내 연운 16주를 되찾지 못할 정도예요. 저 연운 16조를 되찾아야 된다는 집념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저기에 거란족이 들어와 있으면 내지로 들어오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중국은 이 황하초원이라서 어디 하나를 점령하면 그 뒤로 몇백 킬로가 위험해요. 계속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산 이러면 우리는 한 번 뚫려도 5차 방어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쟤들은 뭐 한 번 뚫리면 심지어는 뭐 몇백 킬로, 1000킬로도 그냥 줘야 되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기동성에서는 거란족을 따라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란족이라고 부르던 그 거란이 나라를 딱 하니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쪽 북방 변두리의 오랑캐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가 생겼으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더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쟤를 몰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야겠는데 이 거란족이 전투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고려예요. 송태종이 꼴배기 싫어. 송태종이 그러니까 송나라 황제 중에서는 가장 공세적인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같이 공격하자. 우리가 앞을 공격하면 니네는 뒤를 공격해라. 라고 이제 출동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중국이 걱정이 되는 건 알겠지만 왜 굳이 우리 고려에게 SOS 아니면 우리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근데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국가를 만들면 국가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으로 쳐들어가자. 그냥 거기서 살자 그러면 국가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족끼리 말 타고 놀지.
근데 아까 야율 아보기가 모아놓고 부족장 독살시키고 내가 그러니까 칸이 되면 징기스칸도 그랬잖아요. 네. 부족들 통합해서 칸이 되면 이유는 딱 하나야. 저 들어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중국은 항상 쓰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 생각에는 만주에 다 같이 살고 있으면 걔들이 친구일 것 같은데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지 먼데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붙어 살면서 늘 아웅다웅하고 살았거든. 누군가를 치료할 땐 바로 옆 사람을 꼬드겨요. 아.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만주의 부족이 일어나면 그 옆 부족을 꼬드겨요. 니네가 뒤를 쳐라.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때도요. 한번 거란이 세져가지고 중국 내주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들어오니까 막 이기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랬더니 빨리 만주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다른 부족 돌고란한테 SOS를 쳐요. 지금 거란이 들어와서 거란 땅이 비었다. 니네가 먹어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바로 먹으니까 내주로 들어온 거란족이 뒤가 끊겨버려요. 그렇죠. 돌아가다가 압살당해서 죽어요. 그 송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나 이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연운신문수도 아깝고 과감하게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양가장 스토리예요. 양가장 스토리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게 양가장 스토리가 뭐냐면 북송 쪽에 유명한 충신 집안이 있어요. 양업이라고. 이 사람이 아들이 6인가 7인가였는데 전부 다 전쟁에 내보내요. 근데 거의 아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남은 게 며느리라고 딸이거든요. 네. 얘네가 나가서 얘네가 또 전쟁에 나가요. 여자들요? 그래서 이제 양가 여장이라는 얘가 여서도 나오고 이게 대대로 충신인데 이거를 영화로도 몇 번 나왔어요. 이게 모티브 영화가 바로 14인의 여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이게 1970년대에 나왔던 중국 영화인데 아마 지금까지 그 중국 무협 영화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그래요? 그런 영화. 아니 근데 이렇게 요 나라가 손을 내밀었을 때 고려에서도 손을 잡았나요? 고려는 손을 안 잡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철벽 요구를 했다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우리한테 횡포 부리는 전형적인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는데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국 송나라가 고려 보고 같이 치자고 한 것은 자기들 이익 때문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뒤로도 반복되는 왜 우리가 전술은 바뀌어도 전략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뒤로 만주에서 일어나는 부족이 많아요. 이제 거란, 여진, 뭐 나중에 병자호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주에 있는 부족이 국가를 만들어서 중국을 칠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지배하려면 일단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봤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못에 돌 던지는 수준처럼 돼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게임 중에 중국 그 세 나라 삼국을 갖다가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장수가 없잖아요. 장수가 훌륭한 장수가 있어도 몇 명 없으면 성을 지배하면 성주를 둬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장수 하나씩 빼주다 보면 나중에는 싸울 장수가 없어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게임할 때 점령에서 세금만 싹 걷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거리 강제징. 걸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착을 하려면 아하. 이게 거의 집단 위주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자기 근거지가 비어버려요. 중국이 이걸 알기 때문에 늘 쳐들어오면 내주로 들인 뒤로 빠지고, 다음에 뒤로 빠지고, 뒤로. 다른 부족을 쳐서 본거지를 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해겨왔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부족들이 항상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배후를 먼저 안정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렇죠. 그럼 거란이 보기에 자기들 뒤에 있는 위험한 부족이 누구냐? 여진하고 고려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걸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 이전부터 이게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고려에 와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익을 가지고 이게 너희한테도 이로운 것이다라는 이유로 설득도 하고 또 이제 강대국으로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적었지만 그 내용이 틀림없이 그거예요. 거란이 커져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 전에 너희부터 고려부터 친다. 그러니 같이 공격해서 미리 싹을 없애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네.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막 통일했고 아직 지방 제도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려가 국외 출병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 편제선에는 군 병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원할 병력이 없는 정도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쨌든 거부를 하는데 아니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갈게 그러고 안 가죠. 그렇게 안 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거란이 우리를 지금은 우리가 거란을 칠 수 없지만 거란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란이 고려를 칠 거라는 것조차도 거부를 해요. 계속 박사님께서 얘기해 오셨던 보이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거를 믿고 있는 그렇죠. 상황. 그래서 출병하지 못하더라도 언제고 거란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주장이 그 멀리 있는 거란이 우리한테 왜 오냐? 안 돼. 이거는 송나라가 지네가 급하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위험한데. 거란이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송나라 쪽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는 한다 하고 안 하니까 네. 송태종이 욱해가지고 나갔다가 양가장 사건이 나죠. 그래서 박사님 왔군요. 아니 그 큰 송나라를 거란이 바로 이겼다고요? 송나라가 원래 군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근데 이때 송나라가 무기의 발전은 또 눈부셔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중국 무술 이런 게 다 이때 또 병법서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거란족한테 깨지고 나서 이제 깨지지 말자라고 나온 이제 거고. 근데 영화가 없으니까 네. 병서 승리를 하는 거죠. 싸움터에서는 깨지니까 문관들이 책으로 쓰는 거야. 송나라가 이 4대부의 나라라서 펜으로 이겨보자. 책 써서 공부하자. 공부가 힘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게 거란이 송나라 쳤으면 이제 고려로 오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송나라도 깨졌는데 거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경우에는 야 이게 지금 정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려하고의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거란이 약간 그 내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더 방심했는지도 몰라요. 뭐야 이거 안 쳐들어오잖아. 왜 이렇게 근데 고려는 충청도 사람들이었나? 왜 이렇게 마음이 태평하죠?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고려의 지도를 잘 살펴보면 네. 딱 그 중간이 충청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대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쳐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도로를 알기 위해서 뭐 훈련된 특전사나 무슨 하여간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서 정찰해서 도로를 알아온다. 되게 이게 효과적일 것 같죠? 네. 이게 엄청 힘들고 생각보다 그쵸. 죽을 맛이고 위험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상거래하면 상인들이 지름길 좋은 길 다 찾아요. 또한 전략 물자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이거 복합공 재료가 계속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전쟁 준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신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 불안해하지 그래서 않았냐라는 사실 질문.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려면 무역하고 상거래 팍 트는 게 제일 네. 좋은 방법인데 고려가 안 했던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것도 나간다. 어. 이래서 주로 우리는 안 해요. 그래요? 저는 고려는 굉장히 상인 문화가 발달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그것도 이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히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여진 전쟁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끊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었다 보니 어떻게 그러겠어라고 막연하게만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던 우리식으로 거군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또 하나 중간에 고려가 방심했던 거는 고려하고 거란사 여진족이 있어요. 네. 이 여진족을 먼저 쳐야 됐거든요. 거란이요? 예, 그래서 거란하고 여진족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고려는 그걸 보고 쟤들이 사이가 나빠 둘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래도 그 거란과 여진이 싸울 때만큼은 고려 입장에서는 그때는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정말 둘이 싸우는 줄 알았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회에 그냥 우리 실속이나 챙기자 그래서 그때 고려 국경이 되게 청천강성까지밖에 못 가고 있었는데 압록강 유역을 탈환하자 그래서 둘이 싸울 때 여진족 땅을 뺏어보자 그러고 평안북도로 진격을 했다가 불행하게 깨져요. 아직 고려가 군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깨지고 나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여진족이 막 이제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하던 거야. 거란족이 들어온다. 뭐 군대가 출발했다. 이것들이 이간질하는구나.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덜컥 이제 993년에 그 유명한 소선령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내가 80만 군대를 끌고 왔으니 너희 항복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진짜 고란이 쳐들어왔네. 여기서 이제 심한 말로 멘붕이 나는 거지. 이제서야. 이제서야. 정말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려 조정이 심하게 또 분열돼요. 항복하자 이런 적도 있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거란한테 밀려서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여진 끄트머리 땅 우리가 먹겠다고 쫓아갔다가 거기에서도 깨졌는데 여진 이기고 들어온 거란한테는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송나라의 안 좋은 점을 따라하려고 해요. 4대의 예를 따른다고 해서 대국의 4대의 예를 우리가 따르자. 쉽게 말해서 땅 좀 떼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전쟁 안 할 것이다. 아까 보니까 그 송에서 떼어준 그만큼의 땅이 우리나라 크기만 하던데요. 어디 떼줄게.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선발대를 한번 보냈어요. 네. 근데 싸워서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으려고 했던 거 기록이 너무 부실해서 알 수가 없는데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하고 군대도 모으려고 했는데 이때 막 지방제도 요즘 말로 하면 도 정도 이렇게 겨우 만들었던 상태에서 군대 동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항복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현실론으로.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보통 이럴 때는 항복파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주전파가 그게 싸워야 아니고 되는데. 항복하자와 그냥 항복하면 받아주겠냐, 땅이라도 떼주고 항복하자.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항복하자로 기결은 그렇죠, 되는데 났는데. 어떻게 항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근데 서희만은 거란이 들고 있는 패가 쭉정이 패란 걸 알았어요. 아니 거란이 왜 축종이 패예요? 왜냐하면 80만 대군 몰고 왔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80만이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왜 야 우리 80만이야 이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그렇네. 그러니까 서희가 머리 굴리죠. 공 하나 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할 만하다. 정말 서희 장군께서 공 하나만 빼자 이랬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80만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서 빼셨을 거예요. 아니 서희는 정말 싸우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패는 결정적일수록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려의 어떤 요충을 점령했으면 더 많은 것도 요구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국경에서 꼼짝도 안 하고 빨리 와서 항복해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싸우자고 그랬어요. 싸워보고 깨지면 그 다음에 떼줘도 어차피 항복할 거면 믿져야 본전.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해야 본전인 일은 절대 하지 말자. 믿져야 본전인 일을 일단 해보자. 명언이 막 나옵니다 오늘. 서희 장군께서 그거를 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서희 장군을 닮았었구나. 하여튼 좋은 분은 다 닮으신 거예요. 공 하나 빼고 믿져야 본전.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외교 단판 그렇죠. 아니에요? 네, 단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조정에서 안 믿었어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협박에 굴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싸워보자 하는데도 가진 패가 없으니까 겁이 나서 고려조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리고 사실은 자비령 이북을 떼주기로 했다고요. 자부정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황해도 이북을 다 떼주고 황해도 이북 다. 황해도 중간을 잘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거의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절반을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려의 영토가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영이 못 참고 사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갈판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이게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안 되겠다. 한번 좀 쳐서 본때를 보이자. 고려를. 그래서 그 청천강 안주성 남쪽에 있는 안용진이라는 굉장히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거란군이 깨집니다. 오호. 원래 성방어는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그리고 거란이 그렇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 이걸 보니까 갑자기 고려의 조정 오라라 얘들 별거 아니지 않니라는 우리도 생각이 막을 수는 있겠는데. 든 거죠. 왜냐면 안용진이라는 데가 그 청천강 강변에 있는 작은 토성이에요. 군대도 얼마 없어요. 다만 거기 지켰던 사람이 그 유방이라는 청년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재상까지 되는 그러니까 유능한 실력자였던 거고 또 한 사람이 그 발해가 거란한테 망했잖아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대거 들어왔는데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정말 이를 박박 까는 아, 하필 또 글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기니까 이거 해볼만 하잖아라는 생각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80만이라는 대군이 왜 안주성으로 청천강 건너려면 원래 안주를 쳐요. 네. 항상 공식이거든요. 그렇죠. 안주를 삥 돌아서 작은 토성을 쳤어요. 어허. 그럼 뭐예요? 80만에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싸워? 없다는 거군요. 거짓말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은 거란의 장군이 조금 쫄렸던 거네. 그잖아요. 앞에서 딱 시위하고 지금 우리 이거 선발대인데 얘네 한번 안 하면 진짜 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쫄리니까 우리 일단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오는 거네.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 요사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야? 소선영이 사실 올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거란군은 전쟁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기마민족들은 늘 주변을 털어요. 그게 전투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괜히 털어요. 주변 민족을 찝쩍거리고. 그 하게 돼 있어 걔들은 법으로. 그래서 주로 여진을 많이 털었잖아요. 공격도 하고. 그게 나왔는데 너무 많이 털어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왔는데 좀 소득이 없었나 봐. 근데 원래 거라는 작전이 우리는 여진하고 싸우는 거다. 고려를 방심시키는 작전이었거든. 근데 누가 속삭인 거야. 저쪽에 싱싱한 우리가 안 털어먹은 땅이 있다. 사실은 얘가 명령 없이 고려를 쳐들어왔어. 그리고 털다가 왔기 때문에 정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습 전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면은 청자 있다, 야, 저 난리 난다. 그래서 사실은 공 하나 빼는 게 아니라 숫자도 몇 개 덜어야 돼.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깨지고 나서도 와서 또 정신 승리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야. 그냥 위력 정찰 한번 한 거다. 그거 우리가 위력 정찰에서 잠깐 접전 있었던 걸 너희는 오해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 안 먹혀져. 이제 조금 설계가 완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희 장군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려도 이제는 눈치를 좀 채고 일단 회담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서해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판 얘기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영이 직접 이제 고려를 침공한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이제 정통성 문제인데 거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승한 게 고구려다. 그다음에 고려 너네는 신라 쪽 아니냐. 근데 왜 이북 쪽으로 와서 우리 거란의 영토를 침공하느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 황제국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배를 들어라. 예를 갖춰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야, 너네는 송나라하고 여진하고는 좀 이렇게 친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데 우리하고 왜 안 해? 특히 거란 입장에선 고려가 여진하고 교류를 하는 게 정말 꼴보기 잘못된 싫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란은 여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변방의 아주 깡촌 야만인으로 봤어. 그러니까 거의 뭐 심하게 말하면 거의 불가촉 천민 정도 취급을 했어요. 여진 사람들은 진짜 예, 근데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거란의 9대 황제 천조제가 특히 여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잔혹한 이런 정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인구가 늘어나면 여진족 아이부터 죽여요. 아이부터 죽이고 매년 인삼이나 모피나 뭐 진주, 말 이런 걸 조공으로 바치라고 해요. 근데 여진 쪽에서 인삼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진 입장에서는 인삼을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고려에서. 그거는 요즘 같은 재배하는 인삼이 아니고 산삼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란이 여진족한테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까지 박탈해요. 이런 자유. 떠나지 마라. 이 정도였어요. 전자발찌 지운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만족 취급하는 애들하고 너네는 왜 얘네들하고는 교류하면서 우리하고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요 나라 관리가 한번 여진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일대의 처녀들이 초토화가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요 나라 관리를 수행하는 이 인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진족 처녀들을 가만두질 않았어.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서희 장군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물러갔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던 건 여기서 원래 우리 거란이 고구려 영토를 가져왔다. 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지 않았냐. 이 역사적 정통성 논쟁에 이제 우리가 많이 피리 꽂혔어요.
그래서 야 이때 처음으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또 만주는 우리 땅이다라는 언급이 이제 제대로 된 거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의미가 있지만 네. 당시 현실로 돌아가서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가 남의 나라 쳐들어갔더니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 돌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런 건 남의 나라 공격할 때 늘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돌아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왜 돌아갔느냐. 서희가 그 전에 송나라에 사신도 갔다 오고 고려 사람들 중에서는 국제 정세에 밝았다고요. 거란이 소선영이 아까 여진 정복을 마무리 안 했는데 지금 욕심이 동해서 고려를 쳐왔거든요. 네. 서희가 재빨리 눈치를 챈 거예요. 두 가지를 눈치를 채는데 지금 거란의 앞선 과제는 여진족이다. 어차피 고려를 털어먹지 약탈을 못할 거면 정략적으로 필요한 건 여진을 빨리 정복하는 거다. 그럴 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치자. 거기다 고려는 지난번에 압록강 채로 올라갔다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니네가 북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남쪽에서 공격할게. 그래서 압록강 경계로 땅을 나누자 그래요. 솔깃 안 할 수가 없어. 저기. 그러니까 아직 먹지 않은 땅인데 저만큼 먹을 거니까 그 중에 이만큼을 우리 줘. 이게 미리 얘기가 나온 거네요. 같이 나누자. 그러면 너희는 여진 정보를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솔깃하잖아요. 그리고는 서희 속마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다음에 우리 칠 거지. 근데 그건 안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소선영 입장에서 마음에 들잖아요. 야 이것들이 우리의 미끼를 무는구나. 열심히 이제 추탄을 같이 해서 여진족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를 치면 깨끗하겠다 해서 좋다고 돌아가죠. 그래서 선물도 막 주고 양도 막 한참 주고 이거 갖고 여진족 쳐라 이런 뜻이죠. 그럼 거란 입장에서는 서희의 손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서희의 생각은 그럼 진짜 나중에 여진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칠 때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제안한 그러니까 이게 거죠? 국제 정세의 냉혹함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진족한테는 좀 미안하죠. 이게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우리 죄송합니다.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 정치의 도덕이 어딨냐는 건 20세기까지도 그럼요. 정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지금은 정의 뭐 이런 거 인권 얘기라도 하지 19세기까지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전제를 하고 나서 좀 여진족이 안 됐지만 이 틈에 고려는 여진족을 먹고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소선영이 이때 처음 교류를 안 하니까 소선영도 고려의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아하. 저 지도를 보시면 평안북, 쉽게 말하면 지금은 평안북도 지역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데 평안북도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저 강이 오른쪽 왼쪽으로 Y자로 흐르잖아요. 네. 네. 저 중간에 도시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 삼각주에. 거기가 완전 산지여가지고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압록강 넘어서 이 평안 남부 쪽으로 내려오려면 의주 건너서 저 해안길 따라 내려오는 게 거의 외길이에요. 그래서 맨날 대첩이 있고 전쟁이 있었던 게 이 왼쪽 라인으로 있었던 거군요. 딱 하나 약간 돌아서 오는 길이 저 오른쪽 구탱에 박혀진 귀주, 네. 뭐 구성이라고 하는 그 귀주로 돌아오는 길 하나인데 그 오른쪽 편은 아예 산지고. 그러네요. 뒤 성들이나 도시들이 쭉 있는데 거기만 딱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직선 도로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기 때문에 고려의 북방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압록강에서 청천강 사이 라인이에요. 거란족이 다음번에 고려를 치려고 보니까 서희한테 쏘가서 고려의 북방 방어선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참 통쾌하긴 하다. 그 어떻게 보면 같지 않은 땅을 내 것도 지금 현재 아닌 땅을 단판을 지어서 어차피 그게 내 거가 되니까 니네가 그러면 저만큼 다 먹어. 우린 요만큼만 주면 돼. 라고 하면서 고려의 가장 중요한 북방 라인 방어선을 취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멋있다. 학교 다닐 때도 서희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서는 굉장히 귀가 취했었는데 오늘은 더 취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냐 네 땅이냐는 거는 그 회담만 놓고 보면 그냥 하는 소리고 그렇죠.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기억일 뿐이지 정작 현실 외교에서는
공평하게 나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리 내다보고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을 벌었죠. 시간도 벌고 강동육주라는 공간도 벌었습니다. 그럼 이 벌어놓은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서희가 이때부터 요 라인을 따라서 요새화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란이 다음 타겟은 우리다. 분명히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새화를 아주 착실하게 실행하죠.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쪽인데 왜 강동이에요? 이게 중국적 사료를 따다 보니까 아, 사실 기록 약간 제가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우리 기록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서희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거기 늘 반대를 하는데 서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교관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외교관이 아니라 이제 국정 설계자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은 서희예요. 거란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국정 운영자지 외교관이라는 특정 지위를 내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서희는 바로 자기가 올라가서 그 성을 쌓는데, 왜냐하면 성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도 이주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아주 몸바쳐 하다가 과도로 중풍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아, 저런. 서희 장군께서 조금만 더 살아계셨어도 그 이후에 또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로 오늘 또 배우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어머님, 아버님이라면 자식들 당연히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불러야 되고요. 친척들 이것저것 모두 모여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왜 학교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왜 외워가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동그라미 쳤는지.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좋은 학교 가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우는 게 싫어서 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 플러스 그 뒤에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너무나도 쏙 들어왔어. 재밌고 여자인 저도 자꾸 전쟁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되고, 서희 장군님이 더 대단한 건 나를 이거잖아요. 따르라. 칼 한 번 꺼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땅을 얻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전쟁 아니고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지껏 저희가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1년 넘게 하면서요, 여지껏 본 모든 전쟁 중에 가장 훌륭했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 고려와 거란의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고려와 거란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전투에 나섰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려시대 초기는 국방과 외교 관계에 대한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전란의 와중에서 국가 보존이 지상과제였죠. 오늘은 고려와 거란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의 무기는 전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죠. 먼저 도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검은 전장에서 무기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야금술의 발달로 또 다른 무기, 즉 도가 출현하면서 도의 장점이 검의 장점을 대신하였기 때문이죠. 이후 검은 요사스러움을 막는 도구로서 이용되었습니다. 즉 검술로 상대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검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심리적 도구였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유행한 것이 단검이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단검은 주술적 의미를 강하게 띄었다고 하네요. 도는 검과 비교했을 때 제작 후의 경보성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철기시대 이후 몇천 명 단위가 넘는 전투가 빈번했죠. 따라서 도는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무기였습니다. 손잡이를 짧게 하면서 칼날을 길게 한 것을 대도라고 합니다. 고대의 대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삼국시대의 기본적인 무기였던 환두대도입니다. 고려시대 역시 환두대도가 보편적이었죠. 또한 중국과의 교류로 오래전에 한반도에 흘러들어온 관은 고려시대에서는 대기병전술에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중국에서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관은 고려 후기까지 주요 군사장비로 사용되었죠. 고려에서는 과보다는 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모 역시 고려에서 애용되었던 무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는 모두가 너무 길어 창에 비해 기민성이 뒤떨어졌습니다. 결국 주요 장비로서 위치를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고려시대에서는 전투 수행 방식이 요새전이었기 때문에 모는 고려에서 주요 무기로서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창은 날이 모에 비해 짧아 다루기가 아주 편했죠. 혼전 시에는 날이 부서지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에 비해 제작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장점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은 가장 흔한 장병기였습니다. 고려 역시 창을 일반적인 무기로 널리 사용했습니다. 도끼는 도검류나 창에 비해 효능이 떨어졌지만 철기시대 이후에 무겁고도 예리한 무기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요 전투 무기의 하나가 됩니다. 고려시대 기록에 의하면 5명의 병사 중 3명에게 도끼를 장비시킨 점으로 보아 그 사용량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끼가 수송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자루를 보다 길게 하여 사용되었고 내려치는 힘에 익숙한 농경 민족에게는 상당한 효능을 가졌죠. 도끼는 고려시대 부대를 통제하는 지휘관의 권위의 상징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부월이라고 불리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구려 후예답게 고려는 특히 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궐 안팎, 심지어는 절을 포함하여 장소를 가리지 않고 궁수를 시험했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사를 포함시킬 정도였죠. 또 대장군이야 병사 이르기까지 시험을 보는 등 시험의 범위도 대단히 넓었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복합궁이 쓰였는데요. 이와 함께 화전, 즉 불화살도 매우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화전은 화살촉과 화살대의 연결 부분에 연소가 잘 되는 물질을 매달아 쏘는 화살을 말합니다. 고려시대 공성전은 우선 성곽 전면에 가시나무 등을 사용하여 물타를 세우거나 나무를 쪼개어 녹각책, 즉 사슴뿔 모양의 바리케이트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조 바리케이트는 평지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화전이 많이 사용되어 적의 목책을 불사르곤 했습니다. 이번엔 거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지역의 유목민족답게 거란은 기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거란의 기병은 크게 경기병과 중기병으로 나뉩니다. 경기병은 활과 곡도로 무장했습니다. 주로 적에 대한 견제 공격과 위력 정찰 등에 활약했죠. 거란 기병의 진정한 무서움은 중기병이었습니다. 거란의 중기병은 전선 돌파를 담당하는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활보다는 철퇴, 도끼, 창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철퇴는 블레이드형보다는 공 모양의 원형추가 달려있는 철퇴가 쓰였습니다. 도끼는 짧은 자루가 달려있는 도끼를 사용했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동양판 랜스인 삭을 애용했습니다. 삭은 기병의 창을 말하는데요. 창에 밧줄이 달려있어 어깨에 걸고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때로는 이 삭을 투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말에게도 찰갑을 입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란군의 최대 장점은 그 속도와 유연성이었습니다. 대규모 기병부대가 신호 하나에 자유자재로 진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병부대 상호 간의 지원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아주 무서운 장점이 되었죠. 이상으로 고려와 거란의 전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고려는 거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만주의 강호에 맞서다 고려 거란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서리 장군께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전쟁 없이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를 하고 수비 지역을 보충을 했지만 결국 거란은 당연히 재침공을 하게 되죠. 근데 잘 마무리됐고 했고 이제 뭐 여진도 잘 끝내고 이제 송이나 갈 것이지 왜 다시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1004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한 번 중국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1005년에 하북성 복양현의 전현이라는 데서 송나라 군대를 깨트립니다. 하북 예. 조조가 있었던 예, 곳이죠. 그 전현의 맹이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은 정말 수치스러워하는 건데 전현의 맹약이라는 건데 네. 송나라가 도저히 거란군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형님으로 모시기로 해요. 거란도 정식 황제국이 되고 중국도 천자, 둘 다 천자야. 근데 거란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만 양의 은과 20만 필의 비단을 공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양이었어요. 양도 양이지만 중국이 공물을 바친다. 자존심 이거 그것도 상해요. 오랑캐한테. 그래서 중국 교과서는 제가 못 봤지만 이 얘기 쓰여 있는지 뺐는지 좀 봐야 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치욕적인 사건이죠. 송나라 사대부가 또 이거에 매일 그 정신 승리, 아유. 글자 승리 막 하거든. 나름대로 왜 무술대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열어요. 그때 되면. 왜냐하면 이런 걸로 정신을 해가지고
우리 무술로 이제 물리치자. 정작 전쟁에 나가보면 갑자기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 거의 시작할 때쯤 임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배제시켜야 될 게 무술하는 사람, 책만 읽는 사람. 무술하는 사람이 그때 많이 생겼군요.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중원 침공, 교두보를 완전히 확보하니까 이제 거란이 거국적으로 이제 침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의 원칙이 나와요. 그 전에 배후를 안정시키자. 우리가 발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전에 거란이 발해도 멸망시키고 네. 이제 여진 정벌도 끝났어요. 그러면서 거란의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래요? 친정을 해서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란 전쟁은 우리가 이게 무슨 그냥 거란 유목민족하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중국보다도 우세를 점하고 있던 대요국이 그렇죠. 자기네들의 이제 미래를 건 국운을 건 대플랜을 시작하면서 황제가 직접 최고의 부대를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는 이런 거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10년인데요. 네. 뭐 기록에 따르면 40만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40만이 빼야 되나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영혼 하나 빼는 건 아니지만 나누기 이 정도 하면 좀 맞지 그래도 않을까. 굉장히 많이 그렇죠. 왔네요. 대부분의 병력이 기병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려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황을 보나 인원수를 보나 어쨌든 지금 본격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 첫 전투는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어쨌든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 좋아지는 면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인재 선발도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평안북도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고려는 나름 만반의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복하기 쉬운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로 쳐들어왔던 나라는 다 이제 만주에 있던 이 그렇죠. 유목민들이 말 달리는 건데 한반도는 말 달리는 거하고는 상성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야말로 성에 들어가서 산성 지키기에는 그렇죠. 정말 좋은 너무 땅이고 길은 외길이어 가지고 갈 길은 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첩첩종신방어가 되는 네.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란기병은 특히 그랬는데 이 경기병 위주다 보니까 공성전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털면 되지 왜 성에 못 박혀 있느냐. 그래서 거란은 원래 병법 규정이랄까 전통이 7일 이상 성을 공격 안 해요. 해서 아니면 그냥 가버리는군요. 뭐 옆에 동네 털면 되지. 아님 말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몽골군도 그랬는데 자기들은 달리기 자신 있다 이거야. 성 안에 뭐 10,000명, 1,000명 있잖아요. 10만 대군을 포위했어. 한 7일 공격했어. 안 떨어져. 가자.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고려군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고려든 중국군이든. 앞에다가 50명, 100명 놔둬요. 왜? 치고 나오면 자기들 내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들어가 있는 성을 50명, 100명이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근데 자칫 그러면 성을 내버리고 바이패스해서 그냥 가자 했을 땐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산성의 이 시스템이 유목민족으로서 가장 공략하기 싫은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우회로도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상성이 딱 어떻게 하냐 기가 막히게 맞아서 처음 공격해서 이제 흥화진이라는 곳을 공격하는데 저희가 막아냈잖아요. 막아내죠. 네. 딱 정확히 6일인가 7일 공격했는데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에이 7일 공격했으니까 딴 데 가야겠네. 또 하던 버릇대로 그냥 버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통주성입니다. 그런데 이 통주성에서 이제 당시 고려의 실권자는 강조라는 사람인데 대회전을 벌였다가 고려군이 여기서 패배하고 말죠. 아니 왜 대군소를 벌여요? 전쟁을 하려면 체제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고려의 전술은 수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기병한테는 쥐약 같은 전술인데 네. 당시 고려가 바로 이 평북 지역을 총사령관이었던 강조가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목정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킵니다. 요 사건이 나니까 이제 거란이 찬스다 하고 쳐들어온 건데 거란의 대군이 왔어요. 고려가 또 이젠 시스템도 정비가 잘 됐으니까 모아서 북방으로 쳐들어갔어요. 내가 방금 쿠데타를 했다고요. 이걸 딴 사람한테 주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군대를 다 모아서 자기가 직접 지휘해서 전투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안 나오는 정면 대결 대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 제발 나와라 하는데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거란군의 특유의 장기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성전에 강했던 고려군이 대세전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원래 안 하던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절대 고려군이 싸움을 못한, 지금 우리 조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려군은 전투력도 강하고 그리고 고려도 쟤들하고 똑같이 말 타고 활 쏘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네. 절대 전투력에서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늘 수성전을 연습하는 나라지 그렇죠. 대병력 모아서 이렇게 휘젓는 나라가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때 쳐들어온 거란군들은 송나라군하고 중국 평원에서 싸우면서 수많은 전투를 해본 애들이라고요. 걔들이 제일 잘 싸우는 방식으로 연습 안 한 군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기병으로 포위하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히트앤드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고려군.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가장 강력한 부대가 중앙을 돌파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란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전술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 통주성 전투는 우리가 전에 늘 말했지만 패배에서 배워야 된다. 그쵸. 그랬는데 이 싸운 걸 보면 거란군은 완전히 표준 전술이고 고려군은 전투 안 해본 군대 티가 딱 나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뭐 강조가 뭐 첫날 전투에서 이겼대.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장기 뜨면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까짓거 문제 없어. 이러다가 졌다라고 마녀 사냥을 하는데 실제 보면 그게 아니고 처절하게 실전형 군대하고 안 해본 군대의 차이예요. 그래서 첫날 진 것도 질라고 진 게 아니라 거란 기병이 늘 전술이 그래요. 말 타고 소부대를 내보도 찔러보는 거예요. 사실 찔러보면요 똑같이 옷 입고 이러고 들고 있어도 가까이 보면 알아요. 이 움찔움찔하는 거라든지 대응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약한 부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다음날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곳을 노리고 집중 돌파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다른 부대를 내보내서 퇴로를 막은 거예요. 통주성에 들어가 싸운 게 아니라 나와 싸웠잖아요. 그럼 패배하면 어디로 튈까요? 통주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통주성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진이 무너지니까 남쪽으로 도망간다고요. 이게 이제 기병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길을 전가 알게 확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에 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제대 단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기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쫓아가면서 계속 내가 쟤보다 더 빨라. 그렇죠. 근데 도망을 가. 그럼 하나씩 제거해 나가요. 원래 전투의 70%는 이 상황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거란군 기병이 가면서 이런 거 있죠. 기병이 가장 좋아하는 거. 양쪽으로 치면서 가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란 기병이 아주 짧은 도끼가 있었는데 이 도끼 끝에다 끈을 매달았었대요. 막 돌리다가 휙 던지면 목에 탁 걸리면 탁 잡아댄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고려군이 그러니까 사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군의 영웅이 나와서 후퇴하던 중에 어딘지는 모르는데 완항령이라는 고개, 우리는 역시 활과 고개지. 그죠. 그래서 고갯길에서 고려군 장군 몇 명이 부대를 모아서 막습니다. 고지전. 고지에서 점령을 하는. 그래서 이 김훈이라는 장군이 이 전투로 영웅이 되는데 네. 네. 막아요. 그 바람에 전멸을 면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통주성이 아무도 없잖아. 네. 거란군이 다시 통주성을 공격하는데 네. 주민들이 막아내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통주성은 함락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병사를 이런 얘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정치적 판단이 전략적, 전술적 판단을 앞서게 되면 이거 전쟁사의 교훈인데 이러고 절대 못 이겨요. 그럼 고려의 전술은 강점이 수성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전공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우리 양규의 700 결사. 양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군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을 기습탈환하게죠. 고려군이. 그러면서 이후 거란간이 청천간 이북 지역에 단 한 개의 근거지도 확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고려가 한 번 당하니까 철저하게 수성전으로 가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 활만 쐈을 것 같은데 사실 석궁,
노라고 하죠. 이거 정말 고려군이 광범위하게 잘 사용했고 아, 노를 사용했군요. 네. 그러면서 사실 기병이 공격을 하다가 집중 사격을 받았을 때 활보다 노가 더 무시무시합니다. 또 노는 또 연달아 놓고서 한꺼번에 일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란군이 크게 당합니다. 우리나라 활이 강공인 건 맞는데 약점이 많이 못 쏴요. 천하에 센 사람도 한 20발 쏜다 붙어요. 못 쏜 거야. 석궁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그거는 계속 쏠 수 있어요. 계속 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조금 잘못된 대회전을 한번 겪었지만 그 뒤에는 철저한 수성전. 그러면 거란의 2차 침공 그냥 자연스럽게 막아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좋죠, 사실. 아,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란에서는 황제가 직접 친정을 했다고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삐끗했다고 그냥 황제가 돌아갈 황제는 아니죠. 계속해서 남아합니다. 거란군도 만만치 않다는 게 이건 거물의 대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점을 다 하나도 안 뺏겼는데 놀랍게도 진격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안 뺏기고 지금 뒤에 저기 다들 있는데 그냥 쭉 간다고요? 현지 조달, 기동 이게 유목기병의 최대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내려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라도 고립됐을 경우에 전체가 그냥 녹아서 전멸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집니다. 그래요? 아, 이때 터지지 마요. 안 돼. 마침 평양 이남에 병력이 없었는데 네. 거란군이 수도 개경까지 갑니다. 그 개경이 덜컥 함락이 돼요. 아이고야. 예. 있다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고려 왕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개경이면 수도잖아요. 이때 고려는 전력을 기울여서 평양에서 막고 있었는데 네. 진짜 거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설마 이러고도 내려오리. 어. 아 근데 내려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내려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여기를 쳐야 돼. 이게 아니라 야, 여기는 안 뚫리니까 절로 가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보급 중간 기지 없이 치고 내려오는데 개경까지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고려 병력이 없어요. 그 서경 정도의 담화가 났었거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현경이 개경을 버리고 피난하게 되죠. 아, 거기서 100개를 든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개경이 엄청난 약탈을 당해서 그렇죠. 초토화됩니다. 아, 그때 개경이 굉장히 상업으로도 그렇고 발전한 도시였잖아요. 그때 뭐 통일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국보 몇 개랑 뭐 기록들이 다 날라갔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죠.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란의 승리로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포로도 반환하고 공무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조배를 들겠다. 중국과 약속. 비슷하게 예, 이렇게. 조배를 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란군의 목적은 하나였잖아요. 배후에 이걸 없애는 거. 근데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거란군은 철수를 하기 시작하죠. 아니, 그랬을 거였으면 지난번 진짜 소장군처럼 그냥 야, 니네 항복해. 조공 바치면 안 들어갈게. 라고 왜 안 했죠? 근데 진짜 거란군의 불행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란군의 불행이요? 예. 아, 다행이네.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이 이들에게 있어선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렇죠. 데리고 갔던 말하고 낙타가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땅이 쉬운 땅이 치유다. 아니에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첩첩산중이 괜히 첩첩.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철저하게 고려군이 청야 전술을 썼거든요. 돌아가면서 현지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강화를 맺었잖아요. 조공을 바치기로. 말로 간 거지. 아, 근데 돌아가는 길에 또 아니 궁금해요? 왜냐면 돌아갈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그 항복 협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항복하는 거하고 나름 특히 황제같이 친정했을 때 명분을 줘야 돼요. 그 죄송하다 잘못했다 우리 해줄게 말이라도 해줘야 돌아가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고려 군대가 공격을 하면 왕은 아니야 그거 우리 군대 아니야.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한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 되는 그렇게 거야? 해요. 그러니까 어이. 또 이거죠. 이거 또 뭐냐면 지금 당장 주고 아니면 우리가 다음 달부터 줄게 이러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더 큰 게 약탈물 중에 제일 큰 게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옛날 겨울이잖아요. 지금 1월 달이거든요. 여기서 10,000명 납치해 가면 도착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그렇죠. 태반 옛날 고대 기록 보면 여기서는 10만 명 잡아갔다는데 도착한 사람 10,000명이에요.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약탈해 가는데 고려의 장군 양규나 김숙홍 같은 장군들이 공격해서 포로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아. 계속해서 히트앤런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 이거 뭐 공격 안 하기로 했는데 뭐야 이게 안 돼요. 이때부터는 빨리 가야 돼요. 승리를 하고 강화를 해놓는데 마음은 쫓기는 기분이 되는 거네요.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뭐 40만이 왔다고 치더라도 돌아가는 길에 사망한 숫자가 너무 많이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송나라의 기록에 보면 이거는 명백한 거란의 패배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 아까 앞서서 이 개경이 함락이 됐을 때 현종이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박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너무 쉽게 그냥 버리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변명이랄까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를 버리고 후퇴하는 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요. 단 이건 있어요. 봉건 영주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모든 인망을 잊어버려요. 왜? 내가 영주로도 군림하고 평소에 세금 받는 거는 너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야. 근데 산적이 쳐들어왔는데 보안관이 도망을 쳤어. 그럼 보안관은 끝이죠. 근데 왕은 보안관이 아니에요. 보안관부터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했느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피했다나 피난갔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울 때는 전후사정과 그 시대의 상황, 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성 버리고 도망갔다. 야, 왕이 성을 버려? 얘 명예도 없는. 그 글자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글자 승리. 정말 말이에요. 오히려 현종의 입장에서는 이때 항복하고 거란군을 돌려보내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을 손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는. 왜냐면 거란 황제랑 내가 좀 기반도 약하고 나 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당신한테 충성을 바칠 테니 도와달라. 이러면 현종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퇴했다는 걸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후퇴길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물탐구는 바로 이 드라마틱한 출생의 비밀과 파란만장한 사건 뒤에 결국 왕이 되었던 현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아왔지만 거란의 침입에 맞서며 왕의 입지를 굳힌 고려 8대왕 현종. 고려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파란만장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경종의 왕비였던 헌정 왕후인데 경종이 죽어서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살아요. 궁에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삼촌하고 이제 불륜이 돼요. 근데 이게 또 들켜요. 그때 만삭의 몸이었는데 들키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 출산하고도 바로 죽어요. 그때 왕이 이제 고려의 성적이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적은 잘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왕비하고 바람을 폈으니 자기 왕비는 아니지만 왕비하고 바람을 폈으니 그 숙부를 귀양을 보냈는데 현종을 이제 보내서 데리고 살게는 해줬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네. 진짜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종이도 불러다가 성종이도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데려다가 궁에서 키웠는데 성종이 죽고 나서 우리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던 천추태후라고 이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으니까 어쨌든 태종 왕건의 정통 핏줄이거든요. 이 현종이. 그때는 대량 원군이라고 그랬는데 좌우간 뭐 불륜으로 났던 어쨌든 다 그 족보를 보면요 최고의 순혈이에요. 절에다가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자객을 보내요. 자객이 왔더니 스님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 걔가 또 뭐 마음이 편하겠어. 얘가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싸돌아다니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러고 막 숨겨주고. 제일 심했던 경우는 아마 그냥 끝장을 보고 와 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왔나 봐. 그래서 독약이 든 음식을 갖고 왔는데 없다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이제 스님들이 한 거예요. 실제로는 마루 밑에 의인처럼 앉아 숨어 있었어요. 이때 10대 소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 올 때까지 기다릴게. 얘가 앉아 있는 거. 그 밑에서 얘는 숨어 있는 거. 재채기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 재채기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다행인 건 그때는 보통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떼레레레레. 그때는 전화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숨어 있으면 무살생을 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 트라우마 생겨요. 특히 10대 때.
땅굴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데 못 들어가고. 폐쇄공포증. 그렇죠. 네. 악몽 꾸다가 정신 맞아요.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또 권력을 잡으면 너무 안 되고 하여간 이렇게 사는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필요하니까 이름은 그렇죠.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조조가 삼국지 때 한나라 황제 세운데 나중에 죽이잖아요. 네. 이렇게 장군에 의해서 옹립된 왕은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이런데 거란이 쳐들어오면서 강조가 또 잡혀서 그 전투에서 외전에서. 예. 진짜 왕이 돼버린 거 얼떨결에. 아, 그러니까 수청이 아니라 전쟁에서 다 그쪽 세력이 가버렸어요. 그렇죠. 되게 얼떨결에 운명이네요. 예,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적군은 코앞에 오고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 여기까지만 해도 현종은 정말 그냥 너무너무 불쌍했던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네요. 우리가 현종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처럼 항복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선조가 피난 갈 때는요. 이때는 백성들의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왕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 가면 백성들이 다 와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 은퇴한 관리들이 다 와서 피난 가는 왕한테 와서 인사해야 돼요. 선조 이거 꼬박꼬박 적어놨다가 그때 안 온 사람 나중에 다 복수했어요. 너 그때 안 왔지? 그런데 이때는요. 서로 중세로 따지면 봉건제 비슷할 때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궁밖을 나가는 순간 나를 미워하는 모든 라이벌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소수의 경호대만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조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임진강까지 갔습니다. 단조역이라는 곳에 이제 숙박하러 들어갔더니 군사와 역절이 왕을 털어먹겠다고 공격해요. 아, 어딜 가나 공격의 대상이에요. 왕한테 강도짓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왕이 아니라 그냥 왕비와 보물을 가진 부유한 그냥 부자예요. 힘없는 부자예요. 거기를 간신히 탈출해서 산을 넘어서 양주, 지금 남양주 쪽으로 오는데 산적들이 고갯길에서 매복을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기다리는 애들이 털어먹으려고 야, 돈 공격을 갖고 해요. 왕이 피난 간다더라 이렇게. 그렇죠. 양주에 도착하니까 향리하고 지역 군대가 또 털어서 공격을 해요. 향미가요. 예. 전투를 벌이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익산까지 내려갑니다. 익산까지요. 많이 내려갔네요. 이제 거기까지 살아서 갔더니 이제 호위 군사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게 몇 번이냐? 반란을 일으켜요. 어떡해. 그래서 돌아가면 전부 관직 하나 주겠다고 간신히 설득을 달래. 해요. 가지마. 전주까지 갔어요. 전주요. 그랬더니 전주 절도사가 이 기회에 제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그래서 간신히 나주까지 가는데 나주는 이게 봉건 지역이잖아요. 나주는 이 자기 어머니 외가 쪽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주 사람들은 이제 우리 동포 이런 거 받아줍니다. 휴. 근데 얼마나 처절했냐면 가는 도중에 그래도 왕이라고 대접해준 사람이 공주절도사 딱 한 명이었어요. 식사라도 해주고. 그 사람이 김은부라는 사람인데 너무 고마워서 돌아와서 김은부의 세 딸을 전부 자기 왕비로 삼아요. 야, 왕족이 됐네. 예. 그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그쵸. 서울서 나주까지 가는데 단 한 명만이 이렇게 대접해줬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그런 거.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란과의 어떤 그 거란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취했던 행동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 앞서서 현종이 이 거란 전쟁이 현종이 입지를 세우는 데 계기가 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계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허수아비 왕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양반이 나주까지 살아서 돌아오니까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야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난을 젊은 나이에 겪으면 사람이 삐뚤어지는데 네. 제가 말 못했는데 중간에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뭐 무신 정권 같은 반란도 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기나긴 전쟁을 극복하면서 현종은 그 와중에 정치 세력들을 잘 다스리고 쿠데타를 극복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배우셨겠지만 고려 시대에 본격적인 지방 제도가 정비되는 게 현종 때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래요?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고 지방을 관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토호들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제도 정비하고 관리들 깔고 정치 세력 수합하고 이 모든 일을 자기 치세의 전쟁 중에 해내요. 여지껏 왕건에 관련된 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고려를 세운 왕건 이래로 고려 전체 왕 중에 현종만 알면 고려 반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말에 유명한 유학자였던 이재현이 모든 왕의 평전을 썼는데 현종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떠한 힘도 잡을 수가 없다. 저희가 이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다희에 의해서건 자희에 의해서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란이 2차 때 이제 톡톡히 승리는 했지만 실패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갔잖아요. 그죠. 다시 글로 들어가야죠. 근데 3차 침공이 또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1, 2차를 통해서 거란이 네. 이거 고려가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하죠. 고려군의 가장 큰 장점이 수송전이었으니까 2차 때 한번 성공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송전을 피하고 이제 직공한 무조건 우리가 개경까지 내려가자. 그렇죠. 바이패스 작전을 하자 이번에도. 근데 1차, 2차 넘기고 나서 이제 3차 침공을 할 때는 고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현종 형님이신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려군이 할 거는 첫 번째 성을 강화합니다. 외성을 쌓고 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일이 나오죠. 강감천 장군이 강감천 장군을 필두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요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인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작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이제 홍화진 동쪽 하천에서 네. 1차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소가죽으로 하천문을 막고 터트려 거란군을 쓸어버렸다. 예전 전쟁사 때도 배웠지만 네. 이거는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수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12월이거든요. 물도 없을 때예요. 물이 없을 때.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우리나라의 그 강우량의 70%가 여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완전히 갈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죠. 어느 정도 갈수기냐면 하천 바닥이 드러날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큰 강도 아니고 지금 삼교천이라고 의주 밑에 작은 개천을 아마 추정을 하는데 이런 데서 무슨 수공을 해요. 근데 대체로 하천이 항상 자연 방어선이니까 네. 여기서 전투를 벌였겠죠. 거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현종은 또 어떤 태세를 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강감천만이 아니라 그동안 전투에서 활약해서 검증된 장군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해서 네. 상당히 전투력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흥화진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 삼교천에서도 이기고 상당한 대승을 거뒀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타격을 받았으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타격을 주는데 지난번 2차 때랑 똑같이 이 와중에 또 돌격 앞으로 하네. 우와. 아하. 여기서 고려군이 허를 찔렸는데 병력을 북쪽에다 왕창 배치해놨거든요.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이 내려올 걸 전혀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후방에 있는 성에 어느 정도 병력을 있긴 배치해서 있었어요. 버티고 또 하나 바이패스 작전을 하면서 소배합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행. 지쳤구나. 무리하게. 근데 아무리 말 서너 필씩 한 명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강행군을 해버리니까 말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과유불급이에요. 지난번에는 왔다 갈 때 말이 죽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려올 때부터 말이 죽기. 그러니까 정작 와서 전투력이 절반으로 급감해 버려요. 아하. 근데 여기서 어쨌든 상대가 지쳤는지는 상대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북방 방어 책임자였던 강감찬 장군이 놀래가지고 이제 김종현이라는 양반한테 정의기병 10,000명을 줘서 따라잡아라. 네. 개경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아라. 그치. 개경 또 함락되면 안 추격을 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영화에 나오면 기가 막힌 건데 개경에 방어선이 없어요. 방어군이 없어요. 또 없었어요? 아니 왜 안 만들어요? 그리고 개경은 사실 전투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수도잖아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비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군요. 그러니까 뭐 성이 있긴 있는데 평야선 갖고는 방어할 게 없어. 또 병력을 있는 대로 긁어 보냈어. 여기를 내려오니까 거란군은 이제 거란군 입장에서는 이제 왕도를 함락하자. 뒤에 김정현 추격대는 그 전에 잡아야 된다. 영화 같은 추격전. 근데 사실은 밖에서 나왔다가 또 대회전 할까봐 전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현종이 대단한 결단을 또 2번 도망은 없다. 버틴다. 그래서 주변의 청야 치우고 주민들을 성 안으로 모아서 이제 방어전을 준비합니다. 이때 개경 주민들은 이제 우리 현종이 달라졌어요 그때. 그럼 이제 거란 입장에선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격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체력도 많이 지금 달린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전투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그렇지. 상태예요. 소배압의 평열전을 보면 과감하기로 유명했다라고 돼 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끈기를 발휘해서 개성 앞에까지 와요. 어. 여기서 이제 최후의 허세를 펴요. 어. 왔으니 항복해라. 어. 여기서 현종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서희 장군 같은 분이 살아 계셨으면, 서희 장군 같은 분이 계셨으면 딱 나가는 거지. 나가서 우리가 졌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남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습니다. 저 만주를 주시면 우리가 거기다가 동산을 지어서 다 바치겠습니다. 다 그만큼 먹어줬습니다. 허준 장군이 나왔어야 돼. 아, 저는 여기서 정신 승리의 정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소배율이 그래 내가 대국의 정으로서 너희 얘기 들으면 그 조공을 바칠 그 의무를 내가 지어주고 가봐. 아니 소배업이 바보예요? 바쁠 것 같은데. 바쁠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여기서 버티니까 소배압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의 탈진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동북면에 있던 한 3천 명의 군대가 지원 부대로 와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어. 사실 거란군이 개경을 점령해야 들어가야 쉬거든요. 그렇죠. 군량도 먹고 돌아가니까 이제 완전히 헐벗은 쫓겨다니는 군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과정에 그 절반으로 줄어든 전투력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깎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 전투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 확실히 귀주대첩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기억하자면 별거 없어요. 강남찬 장군 귀주대첩 이렇게밖에 없는데 제대로 배워보죠. 그 귀주로 오는 길은 원래 이 해안길에서 약간 벗어난 우회로인데 네. 거란군이 이제 고려군의 추격도 피해야 되고 네. 김정현은 쫓아오고 북쪽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두 개를 피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니까 오던 길로 못 가고 이제 귀주로 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는 길에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가면 더 이상 털어먹을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고려도 그걸 예상을 했겠죠. 읽었군요. 예, 그래서 강감찬의 주력군이 귀주에 와 있었고 오는데 귀주로 오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왔는지 모르는데 그건 제 추정인데 아마 태천이라는 쪽에서 아마 왔을 거다. 그리고 귀주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싶은데 귀주성은 지금 성벽은 안 남아 있는데 북한은 참 고마운 게 조선시대 길 도로망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역사가 남아있는 길이 조금 넓어지면 넓어졌지. 그래서 저 하천이 저런 게 중국 당시 문헌 기록한 거 그대로 다 맞아요. 앞에 두 개의 강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하얀 게 얼어붙은 게 이제 Y자로 갈라지는 게 두 개의 하천이에요. 어. 그래서 아마 태천 쪽에 왔다 싶으면 건너편쯤에 고려군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얘들도 진을 어디다 쳤겠어요? 오른쪽 산지에다가 그렇죠. 강을 앞에 두고 산지에 배치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거란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를 뚫으면 고향으로 가는 갈 거예요. 수 있죠. 항상 전쟁은 그렇잖아요. 여기만 뚫으면 네. 하루만 더 가면 고향으로 가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고려군한테 잡힌 거예요. 어.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여기만 싸워서 이기면 뭐 사력을 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무리하게 돼요. 분명히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왜 싸우면서 조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빨리 돼요. 가자. 근데 이러면서 거의 다 죽어. 고려군 입장에서도 얘들을 놓아보내면 안 돼요. 그럼요. 또 언제 와? 반드시 여기서 끝을 봐야 다시 그쵸. 못 와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의 말이 그렇지. 생각나네요. 그래서 양편이 대결을 하는데 고려도 최정예군이고 소배압도 사실 거란 최정예부대를 끌고 왔어요. 양쪽의 최정예부대가 만나니까 이게 또 팽팽하지. 이럴 때 하는 말이 항상 이쪽으로 와. 그렇죠. 황정민 씨의 대사가 있죠. 들어와. 그러니까 서로 안 들어오는 거지. 내 앞에 와서 서로 유리한 데 싸우려고. 대신 시간은 고려 편이에요. 시간은 걸려 편이지. 그래서 저 산지에 아마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려군이 공격을 하면은 저 하천 두 개를 건너서 언덕에 있는 거란군을 공격해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죠. 그걸 유도를 하려고 있었는데 당시에 거란군 진영에 문관 한 명이 있었어요. 이상한 논리를 펴요. 만약에 고려군이 저기를 건너와서 저기 하얀 강을 뒤에다 놓고 싸우게 되면 고려군이 배수진을 치게 된다. 또 배수진을 치게 되면 얘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들어보니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그럴듯하다고요?
듣는 순간 저는 그 문관이 고려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듣고 내가 지금 수세에 몰렸는데 네네.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꽂힐 수도 있죠. 근데 장군들은 다 반대하는데 가끔 전쟁 보면 이상하게 또 장군이 문간말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그럼 내가 평소에 듣던 참모보다 좀 맞아요. 참신한 얘기, 색다른 이야기. 솔깃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공평한 전쟁이 벌어져요. 두 개의 하천 사이에 양쪽 군대가 다 가서 똑같이 배수진을 치고 싸워요. 그래서 저 Y자강을 서로 등 뒤에 놓고 대진을 했는데 그래도 팽팽해서 마주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팽팽하게 있는데 그동안 죽어라고 소배합을 쫓아냈던 김정현의 기병 이 부대가 갑자기 또 뒤에서 나타나요. 아마 천추이 아니었을까. 언덕에 저 지도 보시면 언덕에 있었으면 김정현 부대가 나타나도 결국 언덕 공격이에요. 근데 강 건너 배수진을 치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사이에 껴버려요. 여기서 공포감이 일어나죠.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이상하게 막 불더니 뼈우리가 치더니 네. 동남풍이 거란군- 불기 시작했군요. 거란군 쪽으로 바람이 막 불더래.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야 그러지만 서로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는 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고수들의 대결 보면 항상 파리 한 마리가 앉는 순간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저때 아직은 샤머니즘이 있었으니까 아 우리 편이다. 바람도 우리 편이다. 거기다 거란군은 사실 탈진할 대로 탈진했고 그러자 고려군이 공세로 나가니까 무너져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배수진이잖아요. 강을 두고 배수진을 쌓았을 때 무너지면요 재정비가 안 돼요. 모든 전투는 일선에서 깨져도 2선, 3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배수진은 한 번에 가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 책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배수진을 치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건 순거짓말이고 죽을 수밖에 실제로 배수진을 치면 병사들이 더 불안해요. 왜냐면 2선, 3선 전투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끝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공황이 나죠. 그 순간 도망가기 시작하죠. 통주성의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도망갈 때 그동안 약탈했던 거 무기 다 버려. 켜버리고. 말 안 듣고 근데 그 말도 이제 지칠 대로 그렇죠. 지쳐서 아무리 기마 민족이고 그 말 달리기에 자신 있던 거란족도 팽팽한 그 아주 그냥 힘 넘치는 고려의 말을 따돌릴 수는 없는 거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일방적인 사륙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사륙전이요? 예. 3차 침공에 거란군의 피해는 6만이 넘어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든 거란 전쟁 동안 있었던 모든 병력 죽은 것보다 이 한 번에 더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시 고려를 침공할 엄두가 안 나는 안 거예요. 나죠, 안 나죠. 그게 우리가 바라던 왜냐면 발. 3번을 가봤는데 3번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렇죠. 26년간의 전란이 끝나고요. 네. 그 이후로 거란은 고려에 대한 공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승리를 얻는 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작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주성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사실 전투 경험 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고려군도 야전 능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준 거죠. 제대로 복수했어요.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우리 역사에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제 고려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의미도 한 번씩 짚어봐야겠죠? 일단 아까 서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국가를 경영하든 전쟁을 경영하든 리더에게서 가장 큰 공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실에서 보이는 징조를 가지고 내 주관으로 판단할 것이냐, 어떤 전체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그 민족성이라는 건 저는 잘 안 믿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랜 이 거란 전쟁 같은 커다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어떤 학습 능력은 탁월했다는 거. 이건 뭐 한말의 외국인들도 하는 얘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무튼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빨리 배운다는 거는 참 인정을 해요. 마지막 귀주 전투 같은 것도 통주성 전투의 뒤집어진 복사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인데 실패하고 패망하는 거는 예측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 패망하더라. 그러나 배워서 극복하는 때는
위대한 날이 열리더라.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어느 역사가가 이런 평을 내렸어요.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실수한 거는 거기서 15년 동안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한니발 군대가 압도했지만 네가 거기서 15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결국 상대가 배우고 유능한 장군이 나온다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한니발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로마는 우리가 그렇게 한니발에서 배웠다는 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알고 로마 제국의 어떤 자기들의 DNA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겪어도 배우는 민족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을 만든 힘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잠재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적으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고려판 병자호란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초안의 실수도 있었죠. 아주 처절한 패배도 있었고. 하지만 고려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이거를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침착한 과정에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후죠. 이 이후에 이른바 고려와 요나라, 즉 거란과 송나라의 삼강, 어떻게 보면 삼강이라는 이 체제가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120년간 태평성대를 고려가 누립니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안정되면서 어떻게 봤을 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의 태평성대가 아니었을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려 사회에서의 어떤 그 외적의 침공에 대한 이 고려의 대처를 조금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고려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을 고려가 만들었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